오늘의 이야기 일본의 미제 사건 시모야마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 오늘은 일본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킨 시모야마 사건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949년 6월 1일에 발족한 일본국 유철도의 초대 총재에 취임하게 된 시모야마 사다노리는 7월 5일 아침 오전 8시 20분경에 회사차를 타고 오타구 카미케다이의 자택을 출발했습니다. 출근 도중 운전수에게 니혼바시의 미츠코시 백화점으로 가라고 지시했고, 미츠코시에 도착했지만 아직 백화점 문을 열기 전이었기 때문에 일단 국철 본사에 있는 동경역전에 가서 지오다 은행에 들르는 등 복잡한 루트로 이곳저곳 다닌 뒤 재차 미츠코시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37분경 회사 차에서 내린 시모야마는 5분이면 되니까 기다려주게라고 운전수에게 부탁하고는 급하게 미츠코시에 들어가더니 그대로 종적이 사라졌습니다. 평소 시모야마는 오전 9시 전까지는 국철 본사에 출근했기 때문에 매일 아침 비서가 현관으로 그를 마중을 나갔고, 실종 당일은 국철의 직원 감축을 둘러싼 긴장된 상황이었고 오전 9시에는 중요한 철도관리국장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출근을 하지 않아 자택으로 전화를 했는데 평소처럼 회사차를 타고 나갔다는 대답에 국철 내부는 대소동이 일어나 경찰에 연락, 실종 사건으로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7월 6일 오전 0시 30분이 조금 넘은 시점, 아다치구 아야세의 국철 조반선의 기타 센주역 아야세역 사이의 철로 위에서 기차에 치여 토막난 시모야마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시체의 손상이 극심하기는 했지만 시체 및 역단 현장에서 혈흔이 거의 발견되지 않아 실혈사의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게다가 시체의 음부 등 특정 부위에서만 뇌출혈 등의 생체 반응이 있는 상처가 확인되었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살아있을 때 해당 부위에 상당한 힘이 가해졌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기에 사타구니를 걷어차였다거나 하는 폭행의 가능성도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현장 검증으로 시체를 검시했던 도쿄도 감찰의무원 야소시마 신노스케 감찰인은 지금까지의 역사체 검시 경험으로 미루어 생각하고 이미 현장 검증 단계에서부터 자살이라고 단정을 내리고 있었고, 시체의 음부 등 특정 부위에 나타난 뇌출혈의 생체 반응을 나타낸 상처는 로드킬 시체에서 흔히 발생하는 표면 현상이고, 혈액 반응이 너무 적은 것도 시체 발견 당시 현장 주변에 내린 비에 씻겨 내려가 확인할 수 없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진단하며 타살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게이오기주쿠 대학의 나카다테 QA 교수도 생체역단을 주장했고, 자살의 근거가 되는 생체역단으로 볼 것인가, 타살의 유력한 근거인 사후역단으로 볼 것인가를 두고 의견 대립이 일어났고, 1949년 8월 30일에는 후루아타 교수, 나카다테 교수, 고미야 쿄카이의 세 사람의 법의학자가 중의원 법무위원회의 참고인으로 불려가 국회와 법의학계가 얽힌 대논쟁이 벌어졌다. 법무위원회의 질문에 대해 후루아타는 해부를 집도한 쿠와시마 박사는 아직 공식적으로 타살 또는 자살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사후역단이라는 해부 소견을 밝힌 것뿐이다. 연구는 계속 중이며 연구 결과도 모르는 사람이 마음대로 추론하는 것은 학자적 태도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 아사히 신문의 기자 야다 키미오와 동경대 법의학 교실에 의한 시체 및 유품의 분석으로는 시모야마 총재의 와이셔츠나 속옷, 양말에 대량의 기름이 묻어 있었지만 겉옷이나 신고 있던 가죽구두 안에는 기름이 묻어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게다가 기름의 성분도 기관차 정비에 사용되지 않는 식물성의 강유였던 점이나 의류에 사종류의 염기성 염료가 묻어있던 점, 발은 온전하게 남아있는데도 가죽구두가 열차에 치여 역단되어 있던 점 등 유품과 시체의 손상 오염 상황에 극히 부자연스러운 사실들이 속속 수면 위로 떠오르고 된다. 특히 강유는 시모야마 총재의 감금 살해 장소를 지목하는 중요한 단서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주목을 받았다. 게다가 연합국군 헌병사령부범죄수사연구실 CIL에서 미군 소속의 포스터 중사가 역단 지점 부근에서 얼마 되지 않는 혈흔을 발견했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 지점에서 미세 혈흔을 어둠 속에서 발광시켜 유관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루미놀 약을 이용한 검증을 실시했고, 그 결과 역단 지점으로부터 상행 방면 우에노 방면의 침묵에서 미세한 혈흔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 후 경시청 감식과와 함께 재차 루미놀 검증이 행해져서 역단 지점으로부터 상행 방면의 아라카와 철교까지의 수백 미터 간격의 침묵들에서 끊어졌다 이어졌다 계속되는 수많은 혈흔을 발견이 됐고, 혈흔은 상행 방면의 선로 위에서 중단되었지만 문제의 제방 아래에 있던 로프 오두막이라는 폐가의 문과 마루에서도 혈흔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핏자국들이 시모야마 총재의 시체를 운반한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하여 주목을 받았다고 한다.
자살이라고도 타살이라고도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1949년 12월 31일에 시모야마 사건 특별수사본부는 해산되었고 수사 제1관은 자살으로 결론 내려 발표하려 했지만 아무런 발표도 없었고 그리고 강유의 출처 등 의문점에 대한 집요한 추적을 계속하며 타살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던 경시청 수사 제2과도 1950년 쇼와 25년에 수사관들이 돌연 전임되어 큰 폭으로 규모를 축소, 사실상 수사는 중지되게 된다. 경시청 시모야마 사건 특별수사본부가 1949년 12월 15일에 작성한 내부자료 이른바 시모야마 백서는 1950년 1월에 분계이 슌주와 카이조 지상에 게재되게 되고 백서의 내용은 자살로 몰아가는 것이었지만 야다 키미오나 마스모토 세이초 등은 보고서 내용의 모순점들과 사실 오류를 줄곧 지적해왔다고 알려졌다. 1964년 7월 6일 살인사건이었을 경우에 공소시효 15년이 만료됨으로써 이 사건은 영구매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아직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시모야마 사건의 전말은 타살인가 자살인가로 나누어 얘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AI가 들려주는 미제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I가 들려드리는 미제 사건 파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대한민국 전체를 화나게 만든 사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영상에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이름. 2010년 3월 대한민국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은 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길태. 그의 이름은 한순간에 전국을 공포로 뒤덮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지른 범행은 한 아이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며 우리 사회의 어두운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부산 덕포동에서 일어난 13세 여중생 납치 살인 사건, 일명 김길태 사건의 전말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 평범했던 밤의 비극. 2010년 2월 24일 밤 11시 30분.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골목. 한 여중생이 친구 집에서 놀다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아이는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가족은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과 시민 수백 명이 인근 지역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실종 보도를 내보냈고 부산 시민들은 꼭 찾자는 마음으로 거리 곳곳을 돌아다녔죠. 그러나 닷새 뒤 3월 1일 오후 인근 가정집 물탱크에서 아이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온몸에는 폭행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정황상 끔찍한 범행이 자행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용의자 김길태 어둠 속의 괴물. 그리고 그 DNA는 전과 11범의 남성 김길태와 일치했습니다. 그의 나이 33세, 절도와 폭력, 성범죄 등으로 수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었으며 출소한 지 불과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그는 일정한 직업도 거처도 없이 사상구 일대를 떠돌며 생활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새벽 김길태는 술에 만취해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귀가하던 시각 그는 골목길 어둠 속에서 아이를 덮쳤습니다. 범행 후 그는 아이를 인근 폐가로 끌고 가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뒤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부산을 뒤흔든 대대적 수사. 경찰은 즉시 김길태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잠적한 상태였죠. 그는 인근 지하실, 공사장, 폐가를 전전하며 도주했고 며칠 동안 부산 전역은 문자 경보가 울렸습니다. 김길태를 목격하신 분은 즉시 신고 바랍니다.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부산은 마치 도시 전체가 인질이 된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3월 10일 경찰은 김길태가 부산 사상구 한 여관에 숨어 있다는 제보를 받습니다. 그곳에서 체포작전이 전개되었고 결국 열흘 만에 김길태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경찰에게 왜 이렇게 늦게 잡았냐? 말하면서 비웃듯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수사와 진술 끝없는 거짓. 체포 이후에도 그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내는 알을 본 적도 없습니다. 누가 내를 범인으로 몰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들이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DNA, 피해자의 옷에서 검출된 혈흔, 그리고 CCTV에 찍힌 그의 모습. 수사가 진행될수록 김길태는 점차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날 술에 취해 있어서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진술했지만 그 말은 단지 책임 회피에 불과했습니다. 재판.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다. 재판이 열리자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법정 밖에서는 김길태에게 사형을 집행하라.
라고 많은 시민들의 피켓 시위가 이어졌고 국회에서도 흉악범 사형제 부활 논의가 다시 불붙었습니다. 그 이후 검찰은 김길태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의 범죄는 계획적이며 그 어떤 반성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2010년 6월 25일 부산지방법원은 김길태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그는 지금도 교도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파장, 안전의 붕괴. 이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됐습니다. 부산에서는 여성 안심귀가 제도가 도입되었고 전자발찌 부착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김길태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에 무방비했는지를 보여준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교화되지 않은 채 사회로 돌아왔고 그 결과 한 아이의 삶이 무참히 꺾였습니다. 에필로그. 잊지 말아야 할 이름. 사건이 벌어진 지 15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김길태라는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 이름은 단순한 범죄자의 이름이 아니라 한 사회가 경각심을 잃었을 때 어떤 비극이 찾아오는지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죠. 그날의 피해자는 이제 영원히 말을 할 수 없지만 그 아이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회는 과연 안전한가요?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망각은 또 다른 범죄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또 다른 김길태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 AI가 들려주는 미제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AI가 들려주는 미제 사건 파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 정유정 사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023년 5월 23세의 정유정이 2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입니다. 1999년 10월생 정유정. 2살 때 부모의 이혼으로 엄마가 곁을 떠났고 6살 때 아버지도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교도소에 수용되면서 조부의 손에서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삶을 살았으며 대학 진학에도 실패했고 공무원 시험 불합격, 구직 실패 등을 잇따라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정유정의 고교 생활. 동창들은 그녀에 대해 반에서 존재감 없는 애, 잘 어울리지 않고 조용한 친구, 인사를 해도 인사 자체를 받지 않았고 대답도 잘하지 않았다. 커튼 뒤에 항상 숨어 있었고 간식 먹을 때도 커튼 뒤에서 혼자 먹었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학교 생활이 어려웠던 정유정은 낮은 자존감을 가진 은둔형 외톨이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이 된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자퇴 후 검정고시를 본 취준생이라는 거짓말로 캐디에 지원했었습니다. 똑같은 회사에 이력서를 2~3차례 보냈으며 활동적이고 사람을 좋아한다면서 꼭 하고 싶다는 말까지 썼으나 막상 면접 때는 질문에 반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면접 이후에는 게시판에 고졸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혹시 나이 제한이 있어서 안 되는 거냐는 질문글을 남기며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대화가 잘 풀리지 않는 순간이면 전화로 욕설을 하는 행동까지 보이며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전문가는 캐디 지원 당시 기숙사를 희망한 것에서 현재의 환경을 바꾸려는 목적이 있어 보인다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의외로 언급되지 않는 부분인데 양극성 장애에 부합될 수 있으며 조증, 우울증, 혼재성사파와 완벽하게 일치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말 사이코패스로밖에 보일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유정 사건의 시작. 정유정은 과외교사 아르바이트 중개앱에 학부모 회원 명의로 가입한 뒤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인 척하며 영어 과외를 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고 5월 24일경 또래 20대 여성 A씨가 이에 응하였으나 나중에 이동거리가 먼 것을 알게 된 A씨는 과외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유정은 계속해서 과외를 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일단 시범 과외 후 결정해달라는 요청을 보냈고 이를 A씨가 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정유정은 아이를 선생님 댁으로 보낼 테니 상담해달라며 만남을 약속한 뒤 5월 26일 금요일 오후 6시경 인터넷에서 중고로 산 교복을 입고
교복 안에는 흉기를 숨긴 채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있는 A씨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A씨의 집에 들어온 정유정은 A씨가 혼자 산다는 걸 파악한 뒤 흉기를 휘둘러 A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하였고, 범행 직후 정유정은 자신의 집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가져오면서 마트에 들러 칼, 락스, 비닐봉투 등을 구입한 뒤 다시 A씨의 자택으로 돌아와서 A씨의 시신을 훼손해 여행용 캐리어에 시신 일부를 넣게 됩니다. 잔혹한 범행 후 27일 새벽 3시경 자택을 빠져나와 택시에 탑승하였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호포역 인근 낙동강변에서 하차한 뒤 시신을 황산문화체육공원 인근 강변에 유기하였으며, 캐리어는 시신과 같이 버리지 않고 다시 챙겨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정유정을 태워 시신 유기 장소로 운전해온 택시기사는 처음엔 여자가 혼자 여행을 가는 것으로 여겼지만, 홀로 캐리어를 들고 숲속으로 들어간 정유정이 20분쯤 뒤 숲에서 나와 택시를 태워줄 수 있냐고 물은 것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를 했고, 오전 6시 출동한 경찰은 정유정을 긴급 체포하게 됩니다. 경찰은 낙동 강변을 수색하여 A씨의 시신 일부와 A씨의 자택에서도 시신 일부를 발견했으며, 정유정을 체포할 때 압수한 캐리어에서 A씨의 신분증과 혈흔, 옷가지 등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한편 체포된 정유정은 체포 당시 "저 하혈을 하고 있어요" 라며 고통을 호소해 경찰은 병원에 데려가 산부인과 검사까지 진행을 했지만 하혈 흔적은 없었고, 진료 결과를 듣고 현장에서 체포를 하게 되고, 조사 당시 범행 일부를 시인을 하며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후 5월 2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고, 도주 우려가 인정되어 구속이 됩니다. 며칠 뒤 6월 1일 피의자 정유정의 신상 공개가 결정이 되었고, 포렌식을 통해 A씨와의 관계 및 상황을 파악했으며, 정유정의 휴대전화 인터넷 기록에서 살인사건, 시신 없는 살인 등의 검색 기록이 발견이 됩니다. 피의자 정유정이 경찰과의 진술에서 "살인을 해보고 싶어서 죽였어요" 라고 말을 해 많은 사람들에게 더더욱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현재 정유정은 청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항소, 상고를 진행해 또 한 번의 화를 불렀지만 모두 기각이 되었습니다. 또래 나이의 2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 후 진술조사에서까지 거짓말을 해온 정유정은 체포 후에도 우발적인 살인이라는 말로 가명을 생각했던 정유정의 행동들. 작은 책으로 서슴없이 잔인한 살인을 벌인 정유정, 그 무엇이 되었던 살인은 정당화할 수 없고 평생 용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의 사건 파일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